안녕하세요. 7월 1일 운송에 대해 말씀드릴 자동차 운송 모빌리티 담당 강성진 연구원입니다. 오늘 저희는 운송산업 2분기 프리뷰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는 운송업종에 대해서 뉴트럴, 중립 의견을 유지를 합니다. 2분기 실적 프리뷰니까 실적에 대한 말씀부터 먼저 간단히 드리면 실적은 사실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에 대해서 중립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은 이 화물 업황에 대한 이 투자자들의 이 정점 인식 이 부분에서 비롯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먼저 산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실적 프리뷰로 넘어가서 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에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서 4페이지로 넘어가서 차트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차트가 뭐냐면 글로벌 공급망 교란 현상이라는 말씀을 아마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공급망 교란 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미국의 LA 롱비치 항만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선박의 숫자들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올해 1월 초만 하더라도 100척이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항만에 짐이 넘치고 항만 가동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배들이 LA 롱비치 항만만 가면은 멈춰서 대기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짐을 실어야 되는 뭐 아시아 지역,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미국 같은 배가 돌아오질 않으니까 배를 못 구해서 운임을 계속 높여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지난 2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됐었던 거죠. 그런데 지난해 여름부터 미국 정부가 이 미국 서부 항만의 정체 문제를 해소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난 주말 기준으로 보면은 16척, 그러니까 그 연초 대비해서 7분의 1 수준으로 대기 선박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은 대기 선박들이 다 해소가 된다라는 얘기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항만의 정체도 풀리면서 선박의 이동이 원활하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여태까지 이 운송 운임을 높게, 해운 운임을 높게 유지시켜줘 왔던 항만 정체가 상당히 좀 풀렸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어떤 공급 사이드 관련된 말씀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이 수요 쪽에서도 요즘에 이제 매크로 쪽에서의 언급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소비자 심리 지수의 악화, 그리고 산업 신뢰 지수의 악화, 그리고 PMI 지표들의 악화, 이런 얘기들, 그리고 또 하반기 경기 둔체나 침체의 가능성으로 인해서 선진국에서 유발하는 이런 컨테이너 물동량이나 항공화물 물동량이 둔화될 거다, 이런 식의 전망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도 저희 섹터에서는 물동량이 감소하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다 운임의 불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컨테이너 해운업에서의 운임이 하반기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게 보여지고 있고요. 항공사들도 항공 화물의 호조가 있었는데 이게 컨테이너 해운의 호조에서 파생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항공 화물 업황도 동반해서 이제 부진해질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적 분위기가 2분기 좋다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3분기는, 4분기는, 그리고 내년은, 이런 생각들을 하면은 이 운송업종에 대해서 손이 안 나가고 있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선진국 유발 화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유발하는 화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BDI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벌크선의 운임 지수가 BDI이고요. 이 벌크선의 수요는 중국 쪽에서 많이 유발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에 BDI가 5,000포인트를 상회를 했고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한번 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급격하게 다시 2,000포인트 수준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벌크 해운업을 바라보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하반기에 다시 한번 그런 급등 현상이 운임의 급등 현상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일부 사실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러한 상황이 반복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하반기 운임 급등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면, 여기 지금 이 차트에서 발틱 익스체인지 캡사이즈 인덱스, 이게 이제 BCI라고 해서 대형 선박의 운임 지수인데 작년 하반기에 이렇게 올라갔던 거가 이제 보이실 거예요. 이게 매년마다 이런 식으로 운임이 올라가지는 않고요. 지난해 아주 유독 많이 올라갔던 건데, 그와 비슷하게 한 10년 만에 굉장히 튀었던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에서 측정되는 철강석 가격의 스프레드입니다. 무엇과 무엇의 스프레드냐?
중국 내수 철강석 가격과 수입산 철강석 가격의 스프레드입니다. 이 스프레드라는 게 많아봤자 뭐 톤당 40불 정도까지 올라가는 게 지난 10년의 추세였는데 지난해 하반기에 이례적으로 100달러까지 올라갔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으로 철강석을 수입해서 국내에 유통시킬 때의 마진이 갑자기 2배 이상 늘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대형 선박들을 막 동원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막 철강석을 막 수입하려는 그런 수요가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스프레드가 벌어졌을 때 대형 선박 운임이 한번 급등을 했던 거고, 그 이후에 이 교역의 결과로 이 스프레드가 다시 좁혀지게 되니까 선박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면서 운임이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에 BDI 급등한 현상은 매년마다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벤트가 아니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더 이제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BDI의 레벨, 그러니까 벌크선 운임의 레벨이 지난해랑은 비슷한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지지난해 대비로는 지금 확실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 호황이 어디서 온 거냐? 일단 물동량을 체크를 해보면 물동량 좋지가 않습니다. 중국의 1월부터 5월까지 철강석 수입량은 1년 전 대비 5.3%나 감소했고 같은 기간에 중국의 석탄 수입량은 13.8%나 감소를 했거든요.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벌크선 화물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철광석 그리고 석탄이라고 봤을 때 이런 화물들이 굉장히 부진하고 사실은 이제 곡물 물동량도 전쟁 영향으로 또 안 좋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동량은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은데 운임은 높구나. 그렇다면 그 운임이 높은 원인은 공급 사이드에서 찾아야 되겠죠. 어떤 일들이 이 선박의 공급량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냐면 중국의 방역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여전히 제로 코너 정책을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들어오는 선박들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그런 방역 규칙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호주에서 철강석이나 뭐 석탄을 싣고 중국으로 접근을 하다가 뭐 환자가 있다. 그러면 환자가 생겼다. 그러면 그 배는 중국으로 가질 못해요. 아예 접안도 못하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필리핀이나 이런 주변 지역으로 우회를 해가지고 선원을 교체하고 뭐 방역 조치를 하고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박들이 이 중국 주변에서 뱅뱅 돌면서 그 빨리 배송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호주나 브라질 쪽에서는 야, 우리 철강석 보내야 되고 석탄 보내야 되는데 배들이 왜 안 돌아오냐 하면서 역시 또 운임을 또 높여서 지급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 왔던 겁니다. 결국 이 벌크선에서 이 생산성, 이 선박은 그대로인데 선박은 있는데 이 선박의 생산성이 확 떨어지면서 운임이 높아졌다. 이게 이제 현재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다면 앞으로 벌크선 운임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뭐겠느냐? 중국의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 상황일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뭐 중국에서의 방역 조치가 완화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뭐 1년, 2년 계속 중국만 저렇게 닫아놓고 방역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벌크선 시황에 대해서 저희는 리스크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화물 관련된 그런 전망들이 뭐 안 좋게 보여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운송업체에서 실제 잘 나왔다라는 얘기를 들어도 화물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뭐 그게 뭐 계속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사진 않았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화물 업황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이익 증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이제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럼 그런 사업이 어디에 있겠느냐? 여객하고 택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객 관련된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 이 대한항공의 데이터인데요. 저희가 뭐 매일매일 일별로 이 국제선에서의 승객 숫자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항공사별로도 체크를 할 수 있고요. 국내 공항에서 잡히는 숫자는 다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보시면 지난 2019년 레벨 대비해서 2020년에 이렇게 이제 이 승객 숫자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2년 동안 계속 바닥을 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올해 4월 달부터 이게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해외 출국했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격리하는 조치를 이제 풀어줬죠. 그러면서 해외 여행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저희가 이게 과거에 뭐 지난 4분기나 또는 1분기의 실적을 분석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자세히 보시면 미세하게 승객이 1년 전 대비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1,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 개선 효과를 내고 있는 거다라는 분석 리포트를 낸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2분기에서 보면 그 면적이 몇 배는 지금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객 쪽에서의 매출액 증가가
이제 2분기부터는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즉 리오프닝 말은 많았었는데 그 리오프닝의 효과가 항공사에 나타나는 첫 시점이 2분기가 될 거고, 현재 추세를 봤을 때는 이런 분위기가 3분기, 4분기 계속 더 확대돼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항공 같은 업체의 경우에는 화물 쪽에서는 업황 둔화가 발생을 하고 있지만 여객 쪽에서 올라오는 실적 개선 효과가 상당해서 이익에 대한 전망이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한항공의 데이터를 좀 더 자세하게 뜯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대한항공에 대한 생각이 화물에서 영업이익이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앞으로 많이 빠질 것 같다. 여객이 올라갈 것도 나는 알겠다. 하지만 여객에서 개선되는 속도가 화물에서 이익 빠지는 속도를 커버할 수 있겠느냐?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들 가지고 계셨어요. 저희가 이번에 2분기 실적을 좀 추정하면서 여러 가지를 좀 계산을 하고 종합을 해봤을 때 그런 시장의 우려가 사실과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객에서 개선되는 그 실적 개선의 속도가 화물에서의 이익이 감소하는 속도보다 더 빠를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 2분기에 대한항공의 화물 물동량은 조금 이제 감소를 해서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한 879억 원 정도의 매출 손실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반면에 여객 쪽은 지금 빠른 속도로 승객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매출액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한 3,844억 원 정도 매출액 증가 효과가 나오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1년 전 대비로 봤을 때 화물이 둔화되는 정도가 있기는 하지만 약하고 여객이 개선되는 속도는 매우 강하다. 그래서 1년 전 대비해서 이 항공기가 채워지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을 때 이익은 오히려 개선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게 저희의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핵심 전망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객의 실적 개선이 화물에서의 이익 감소를 커버하고도 남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와는 이제 별도의 또 분석이지만 최근에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1년 전 대비해서 유가가 뭐 7, 80%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게 그 항공사들의 비용 부담이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도 항상 좀 퀘스천으로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분석을 할 때는 화물 쪽이 약간 둔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호황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화물 캐파가 모자라다 보니까 운임을 얼마든지 올려받아서 유가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조성이 돼 있고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을 저희가 전망을 할 때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가 3,900억 정도 든다라고 분석이 되는데, 화물 단가 상승으로 인한 매출 증가가 7,500억이 될 거로 보여져서 이 마진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2,000억 이상의 실적 개선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대한항공 영업이익은 5,000억 가까이 1년 전 대비 개선이 되고, 그래서 이제 시장 컨센서스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시장 컨센서스를 시장 컨센서스 49%나 상회하는 그런 호실적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택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대한통운의 리포트를 잠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 사실 뭐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즘에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하고, 특히 이제 인건비 노출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파업도 많고 해서 인건비 부담이 많이 늘어서 이거를 이제 늘어난 비용을 판가에 반영할 수 있겠느냐, 이 택배 업체 같은 경우에는 택배 요금에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가지세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요, 지난 2021년부터 이런 인플레이션 요인이 굉장히 심해져서 대한통운의 택배의 그 매출원가, 박스당 매출원가가 이렇게 상승 국면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미 지난해에도 요금 상승률이 그걸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적에서 나타나는 모습도 좀 살펴보면 이번 2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전망인데요. 박스당 원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부분이 당연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훨씬 넘어서는 정도의 단가 인상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택배에서의 영업이익은 1년 전 대비 186억 원, 한 40%씩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택배 산업에서 이렇게 요금 증가가 수월한 거는 팬데믹이 한번 닥치면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매장 가서 사던 것들을 온라인으로 사는 이런 변화가 한번 일어났고, 이게
엔데믹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구매 행태의 변화가 바로 과거로 돌아가 버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택배 쪽에는 계속 물량이 예전보다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택배 업체들의 그 설비 투자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해부터 택배 업체들이 요금을 올리기 굉장히 수월한 이 택배 캐파를 못 구해서 이 고객들이 고생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고 아마도 저희 그런 상황이 2023년이나 2024년에도 유지가 될 거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 산업에서는 계속해서 요금 인상이 있을 거고 이 부분이 이익 증가를 견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7월 1일 모닝 인사이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